성인은 물론 18세 미만 아동도 영장 없이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도 모두 폐쇄했습니다. 보수단체에서의 집행강행 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2심 재판부가 안전관리 간부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책임은 벌금 3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해 불법 포교 등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2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제도가 보호라는 이름의 영장 없는 구금이라며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헌재 위헌심사 심판대에 4번째로 올라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입니다. 피신청인이 수원출입국 외국인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지난 2018년 17살의 외국인 아동이 본국 내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거부당하고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해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안 받아주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로 난민 신청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아동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아동도 성인과 다름없이 영장 없이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구금된 이주아동과 성년의 이주민들은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금과 강제 송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에 본인의 사정이 우연히 알려지는 행운이 없는 한 법적인 구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조항과 제63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조항입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면서 아동과 성년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에 대한 배려 절차나 조치가 없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보호소 아동구금을 삼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반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사자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이번 사건 아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구금된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이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소 구금 생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 한국 사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동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른들과 한 방에서 냄새나는 담요를 덮으면서 자야 했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아동이라는 것을 보호소에서 배려를 받아본 적은 전혀 없었고, 지난 2018년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들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보호명령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을 담은 다수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는 2018년 다수 의견과 국회에서의 관련법 발의, 유엔 협약이나 권고 등을 두루 감안해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요청입니다. 인신의 구속을 수반하는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이 적절한 외부 통제 없이 법무부의 판단에 오로지 맡겨진 결과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이주 구금 제도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전혀 상반된 제도입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는 세상에 산다면 비록 지금 당장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자유인은 아닌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제도 조항에 대한 4번의 헌법소원에서 기존 사유에 별도로 아동의 권리 침해를 적시해 위헌 심판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 시내 주요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보수단체를 언급하며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의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조항,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이날부터 서울시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종로구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 개방을 어제부터 중단하는 등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발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해 차단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계인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 실무단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자칫 이걸 심각 단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발등에 이게 도끼를 찍는 것 같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코로나 대응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대내외에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더 경제가 얼어붙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왕준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큰 이슈와 변수가 될 거라는 데에는 정치권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기고 보는 게 선거라 해도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코로나19를 정쟁 소재로 삼거나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지고지순한 헌법적 가치라 해도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집단 감염을 자초해 사태를 악화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면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며칠 사이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지금 뭐 거의 한 85% 정도가 그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제 뭐 거의 슈퍼 전파자라고 할 수 있죠. 31번 확진자를 이제 시작으로 오늘 오전까지 모두 80명 넘는 확진자가 지금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는 일단 그 예배 방식이 좀 독특한 것 뭐냐면은 일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여기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오와 열을 맞춰서 뭐 책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목사의 어떤 이제 설교가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 뭐 이렇게 좀 신체적인 접촉도 좀 불가피하고 그러한 예배 방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 잠깐 독특한 예배 방식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천지 종교의 전도 방식에 대한 지금 법적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참 독특한 소송이 하나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에 앞서서 이제 대전지방법원 그 민사 항소 3부에서 그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로 활동을 하다 탈퇴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 소송 같은 경우 지금 1심에서는 그 2018년 12월경에 그 충남 지역의 그 신천지 예친도 3명이 이제 신도 활동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교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교회와 현재 그 신도들을 상대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송에서 실제로 그중 원고 중에 한 명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금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원고 한 명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그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이게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좀 유사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은 그 특정 교회에 대한 어떤 지나친 비난은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 그것은 그 예배의 방식이 어떤 병의 확산이나 이런 데 뭐 조금 더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정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논거로 쓰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신천지 교회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예배 과정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엄중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좀 이런저런 말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좀 생기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사건은 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든의 칠한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부형 크레인과 충돌한 겁니다. 이 충돌로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치며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과 노동청은 현장 근로자들이 상대방 작업 내용을 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끼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당시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48살 이모 씨와 현장 반장 등 11명에 대해선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조선소장 김모 씨 등 안전보건관리직 간부 4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보다 떨어지지 않아 김 씨 등 안전보건관리직 간부 4명에게는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하지만 오늘 1심 판결을 깨고 삼성중공업 부사장급인 당시 조선소장과 안전보건부서부장 그리고 지부 크레인을 운용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 금고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안전보건부서과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이 직접적이고 1차적 사고 원인이지만 삼성중공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회사 안전관리 간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한 건 평가할 만하지만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회사 책임이 벌금 300만 원이라니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삼성중공업 측에 되묻고 싶습니다.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고가 났는지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